투자 분석 기법까지 다 했고요. 자, 이제 325페이지 보시면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액 산정 방법이라고 있죠. 자, 이게 계산 문제인데 실제로 거의 매년 출제가 되다시피 하거든요. 대출 가능 금액은. 그래서 요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할 겁니다. 이건 알아놔야 돼. 지금 알아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거 해볼게요.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계산 문제는 할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문제 사례를 가지고 해보는 게 좋아요. 사례를 가지고.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자, 325페이지에 기본 예제 1번이고 넘기시면 기본 예제 2번 보이세요? 자, 1번과 2번이 있는데 뭐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작년 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하고 3번도 시간이 되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A는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자, 소득 5천만 원 줄치세요. 시장가치 3억 줄치세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주택이에요. 주택. 자, 이 사람이 집을 살려고 한단 말이야. 이 집을 살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 대출 받으러 왔어요. 그럼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를 먼저 은행에서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 시장가치 얼마라고 돼 있어요? 이 집이 3억짜리 집이야. 3억짜리 집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 집에 은행에 대출 받으러 왔어요. 이걸 공부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활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은행에서 3억 다 빌려주겠습니까? 다 안 빌려주거든. 그 은행은 저 3억에 대한 일정 비율만큼만 돈을 빌려줘요. 그때 적용하는 게 대부 비율이야. 대부 비율. 아시겠어요? 그래서 은행은 가면 먼저 대부 비율 기준으로 대출 금액을 구해. 대부 비율 기준 대출 가능해. 그럼 대부 비율이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몇 프로라고 돼 있어요? 50% 이하라고 돼 있죠? 보이세요? LTV 해가지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대부 비율 기준이 50%예요. 그럼 이 건물이 이 집이 얼마짜리인데? 3억짜리니까 여기에 대한 50%만큼 대출해 줍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얼마까지 대출이 될까? 뭐 이거는 별로 안 어렵지? 여러분 집 살 때 늘 듣는 얘기야 이게. 맞아요. 그럼 대부 비율이 커지면 대출 많이 해줄 수 있잖아요. 그 대부 비율이 확대되면 대출을 더 많이 해준다. 대부 비율이 축소됐다는 얘기는 대출 많이 안 해준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은행은요. 그러면 저 부동산 가치만 보고 대출해 주느냐? 아니에요. 이 돈을 빌린 사람 차입자의 소득도 본단 말이에요. 소득도. 생각해 봐봐. 은행 입장에서 자, 집 사는데 10억짜리 집이래. 이게 3억짜리구나. 3억짜리 집이라서 1억 5천까지 대출이 돼. 근데 이 사람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 그럼 뭐 가지고 원리금 받겠어요? 그래서 원리금 낼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 금액을 정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때 쓰는 비율이 DTI라고, DTI. DTI. 이거는 표현하는 방법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도 그러고요. 차주 상환 능력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DTI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DTI. 이거는 좀 영어지만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건 LTV고요. 이 DTI는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총부채 상환 비율은 식이 이렇게 돼요. 일단 제가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는 기본 개념,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문제 풀 때는 가볍게 빨리 푸는 방법 별도로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 원리를 일단 알아야 되니까.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자, 거기 보면 DTI 기준이 있을 거야. 40%라고 돼 있죠. DTI 40%에. 자, DTI의 40%의 의미를 알아야 돼. DTI가 40%라는 얘기는 은행 입장에서 있잖아요. 이 돈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이 40%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소득의 40%까지는 원리금을 갚을 수 있겠구나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럼 이 사람 소득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잖아요. 소득이 5천만 원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DTI를 곱해. DTI가 지금 40%는 0.4죠. 그럼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2천만 원을 이 사람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라고 보는 거야 이게. 이 사람 1년에 2천만 원 정도는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이 사람의 원리금이 얼마가 되도록 대출을 해줘야 되겠어요? 2천만 원이 되도록 대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렇지. 이 문제는 별다른 말이 없지만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보고 풀어야 돼. 항상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보고 풀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럼 2천만 원은 결국 뭐냐면 원리금 균등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년에 원리금으로 얼마씩 갚을 수 있다? 2천만 원 정도는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거기에 맞춰서 대출을 해주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전에 이 식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대출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원리금 균등액이 나오잖아. 이 식이 나 그래서 늘 중요하다는 얘기가 써먹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은행은 원리금 균등액이 얼마가 되도록 대출해 주겠다? 2천만 원이 되도록 대출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갚을 수 있잖아. 근데 저당 상수는 얼마야? 지금 자료에 있을 거예요. 0.1이죠. 맞아요. 그럼 이제 대출은 얼마 해줘야 될까? 이익이잖아. 대출 얼마 해줘야 돼? 2억 해주면, 대출을 2억 해주면 이 사람은 1년에 2천만 원씩 원리금을 갚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DTI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사람 대출 가능액이 얼마다? 2억이 되는 거예요. 2억. 그래서 DTI에서 있잖아요. DTI 기준 대출 가능액은 이 식을 잘 알아놔야 돼. 어떻게 구하느냐? 소득에다가 DTI 곱해. 소득에다 DTI 곱해. 그럼 2천만 원이 나오겠지 여기서 지금. 나누기 저당 상수 하면 돼요. 나누기 저당 상수 해버리면 돼요. 2천만 원에 저당 상수 나누기 이래서 이 식이 나온 거다. 그럼 저걸 기억하면 되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 봐봐. 대부비율 기준, 대부비율 곱하면 돼요. 어디에다가? 부동산 가치에다가. 부동산 가치에다 대부비율 곱하면 돼. 그러면 대출 가능 금액 나와. DTI 기준은요. 소득에다가 곱해. DTI를. 소득 곱하기 DTI 나누기 저당상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됩니다.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딱 봤지. 시험장에 딱 갔어. 대출 가능 금액 구하라 돼 있잖아요. 자, 소득이 5천만 원 돼 있죠.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DTI. 소득에다가 DTI 곱하는 거다. 5천만 원 곱하기 DTI 0.4죠. 5천만 원 곱하기 0.4 딱 보는 순간 5천만 원 곱하기 0.4 나누기 0.1 이게 딱 나와야 돼. 바로 보자마자. 그럼 2억 나와. 자, 그 다음 대부비율 기준이잖아요. 시장가치 3억이라 그랬죠? 3억 곱하기 대부비율 얼만데? 0.5 1억 5천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대부비율 기준으로는 1억 5천, DTI 기준으로는 2억이잖아요. 은행은 1억 5천 대출해 줄까요? 2억 대출해 줄까요? 작은 금액으로 대출해 줘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또 생각해 보자. 자, 이 사람이 은행에 소득이 5천만 원인데 DTI가 0.4야. 그럼 은행은 이 사람이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1년에 2천만 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조회를 해보니까 있잖아. 다른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신용대출 1년에 1,000만 원씩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부채 이자로 1,000만 원씩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은행은 이 사람 능력을 2천만 원으로 볼까? 1,000만 원짜리로 볼까? 그렇지. 그때는 1,000만 원 능력밖에 없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나누기 저당 상수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식이 이렇게 확대가 되어버린다. 만약 이 사람이 다른 부채가 있다. 다른 부채가 있으면 연소득에다 DTI 곱했잖아요. 다른 부채 이자가 있으면 그걸 빼. 그리고 나서 저당 상수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DTI 기준의 대출 가능 금액이 됩니다.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알아두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번 한번 볼까요? 3번. 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은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이렇게 나왔죠? 맞아요? 시험장에 나 지금 수험생이다. 나 지금 시험 치러 왔어. 시험 치러 왔거든.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거구나. 주택이네. 그러면 대부 비율 기준이 있고 DTI가 있는데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다가 곱하는 거잖아요. 가치에다 곱하는 거죠. 대부 비율은 가치에다 곱하는 거야. 그럼 부동산 가치를 빨리 찾아야지. 5억이라고 돼 있네. 5억짜리 집인데 은행에서 얼마까지 대출해 준다고? 60%. 60% 맞죠? 0.6. 이건 금방 나오지 이제. 우리가 못하는 건 DTI거든. DTI는 어디에다가 곱한다? 소득에다가 곱한다. DTI는 어디에다 곱한다? 소득에다 곱한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소득에다가 곱한 거예요. 5억에다 곱하면 안 돼? 소득에다 곱한다. 소득이 얼마인데 이 사람?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곱하기 DTI 곱해요. DTI가 얼마인데요? 0.4.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다른 부채가 있는지 찾아봐야 돼. 이 사람 사업자 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연간 1,200만 원씩 이자 갖고 있다고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 이제 이거는 능력이 이제 안 돼. 딴 데 갖고 있구나. 능력 안 되겠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 나누기? 그래. 저당상 0.1인가요? 1, 2? 저당상수를 나눠주면 돼요. 쉽다, 어렵다? 쉽다. 몇 번만 연습해보면 된다. 푸는데 1분도 안 걸린다 이런 거는 문제만 길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 때는요,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을 묻는지,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문제구나. 그럼 대부 비율하고 DTI 기준이겠구나.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다가 곱하면 돼. DTI는 소득에다 곱한다. 그리고 다른 이자가 있으면 뺀다. 그리고 나서 저당 상수 나눈다. 이거예요. 그럼 암산도다. 6, 4, 24, 2,400. 2,400 빼기 1,200, 1,200 나누기 0.12, 1억이겠네요. 그죠? 대부 비율 기준으로 3억이잖아요. 대출 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1억이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DTI 기준이다. 그런데 이제 또 나가볼게요. 최근에 언론에서 보면 DSR 기준이라는 게 있어. DSR 기준. 자, DTI 기준은 뭐냐면요. DTI 기준은 이자를 빼는 거예요. 이자.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DSR 기준을 해볼게요. DSR 기준으로. 그 자료를, 문제 자료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 사람 지금 사업자금 대출 이자로 1,200 갖고 있다고 그랬죠? 사업자금 대출 이자라고 돼 있지. 이자라고 돼 있잖아. 이자. 자, 그런데 이 사람 또 다른 대출이 있는 거야. 신용대출이 또 있어.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이 신용대출에서는 1년에 원금 500
이자 500만 원을 또 갖고 있는 게 있다 해보자. 이 사람이 사업자금 대출이자 지금 우리 문제는 1200 있었잖아요. 이거 말고 신용대출 받은 게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돈을 갚는 게 또 있다고 해볼게. 그럼 DTI 기준 한번 해볼게요. DTI 기준. 그럼 이 경우에 DTI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 DTI 기준. 이 사람 소득 얼만데요? 6천만 원 곱하기 0.4. 그리고 사업자금 대출 이자 1200 있었지? 또 뭐도 있어? 신용자금 대출 이자 있잖아, 이자. 이거 또 빼줘야 돼. 500만 원 빼야 된다. 이렇게. 여기다 뭐로 나눈다? 0.1. 이렇게 하는 게 DTI 기준. 그럼 DSR 기준은 뭐냐? DSR은 원리금을 다 빼줘요. 원금도 빼줘. 무슨 말이냐? 자, 6천만 원에다가 뭐 DSR도 40%라 그래 볼게요. 편의상 0.4 곱하기, 보통 DSR이 조금 높아요. 0.4 빼기 1200 빼고 이자도 아까 뺐지? 이제 뭐도 뺀다? 그렇지, 원금도 빼버려. 원금도. 그럼 대출이 더 많이 될까 적게 될까? 적게 돼요. 적게 돼요. 그래서 DSR 기준을 하게 되면 대출이 많이 안 나와. 대출이 많이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예전에는 이게 이런 게 왜 나왔느냐? 저 같은 사람이 집을 많이 사. 다주택자 때문에 저런 일이 생겼어요. 저 같은 사람이 집을 한 채 갖고 있거든. 자, 그러면 다른 집을 또 한 사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DTI 기준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집을 이 집에 은행에 원금도 갖고 이자도 갖고 있잖아. 그러면 DTI 기준을 하게 되면 다른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을 때 이 아파트에서는 이자만 빼고 계산해 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자만 자꾸 빼고 DTI 기준을 하니까 다른 아파트를 살 때 대출액이 더 많이 나오거든. DTI 기준이 DSR보다 대출액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안 되겠다. 그럼 이 아파트에 원금 갚는 것도 있잖아. 원금 갚는 것도 다 빼버린 거야, 이제. 그래서 DSR 기준은 내가 차 샀지. 자동차를 살 때도 만약에 여러분 대출 원리금 갖고 있잖아요. 그 원금 다 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자만 뺐다니까, DTI는. 근데 DSR은 뭐도 빼버린다? 원금 갚는 것도 다 빼버려. 그러면 이 사람 차주 상환 능력이 점점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출이 적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DSR 기준으로 지금 은행이 실제 DSR 기준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DTI 기준이 시험에 내기가 좀 어렵겠다. 왜냐면 DSR로 이렇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DSR 기준으로 시험 내기는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SR 기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는 무슨 뭐예요 기준이? 31회 때도 봐봐. DTI지? DTI잖아. 그죠? DSR로 나오면 이렇게 하면 돼요. DSR 하면 뭘 빼면 된다? 원금까지 같이 빼면 돼요. 별거 없어. 원금까지만 빼면 돼. 오케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DTI 기준. DTI든 DSR은 똑같단 말이야. 소득에다가 DTI를 곱해 빼기 다른 부채 이자 해가지고 나누기 저당상수. 그러면 대출 가능 금액 나와요. DSR은요, 소득에다가 DSR 곱해 뺄 때 이자만 빼는 게 아니고 다른 은행의 원금과 이자 같이 뺀다. 그리고 나서 저당상수 나눕니다. 오케이? 그래서 은행의 대출 가능 금액 계산 구조는 똑같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담보라는 이 부동산 가치에서 대출액을 구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1년에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이 나오잖아. 그 원리금에다 뭐를 나눈다는 거예요? 저당상수를 나눠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소득이 6천만 원이야. 우리 은행의 기준은 40%입니다. DTI가. 그럼 이 사람 능력은 2,400만 원짜리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럼 이 능력에다가 저당상수 나누면 된다고. 항상 기본 구조는 그 능력에다가 저당상수 나누는 거야. 능력에다 저당상수 나누는데 이 사람이 딴 데 이자를 갖고 있네. 그럼 그걸 빼버려야지 이제. 그런 구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걸 왜 자꾸 얘기하느냐, 이제 상가 해볼 거거든. 상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 가능 금액 구해볼게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 가는 금액이 저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이건 DSR하고 관계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상가는 내버리면 출제자가 복잡할 게 없어. DSR 그런 게 없어. 그냥 내면 돼. 상업용 부동산 해볼게요.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있나? 오케이. 4번. 4번이다. 자, 이제 이게는 주택이 아니고요. 상가야, 상가. 자, 상가도 마찬가지 시장 가치가 나올 거예요. 시장 가격 5억이네. 그러면 항상 대부 비율 기준은 집이든 상가든 항상 대부 비율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상가 얼마짜리예요, 지금? 5억짜리죠. 4번 하고 있어요. 5억에다가 대부 비율 몇 프로야? 60%네. 그럼 5억 곱하기 0.6 하면 되죠. 오케이. 그럼 얼마 나와요? 3억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이든 상가든 대부 비율 기준은 똑같다. 가치에다가 대부 비율 곱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해? 돈 갚을 능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주택은 돈 빌리는 차입자의 소득에다가 DTI 곱했지. 왜? 주택이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이 안 해. 무슨 도박장 하우스도 아니고. 주택에서 수익이 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 빌리는 사람, 차입자의 소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상가야? 상가는 뭐가 들어와?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잖아. 임대료 수입. 맞아요. 그러면 상가는 임대료 수입이 들어와. 그러면 이 상가의 임대료 수입을 가지고 원리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가의 임대료 수입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공부했거든. 부채 감당률이라 그랬거든요. 부채 감당률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DTI 기준을 쓰는 게 아니고 무슨 기준을 쓴다? 부채 감당률 기준을 쓴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부채 감당률을 이용해 가지고 이 상가의 돈 갚을 능력을 구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상가의 돈 갚을 능력이 딱 나오잖아? 거기다 나누기 저당 상수하면 돼. 자, 그럼 보세요. 상가기 때문에 이제 DTI가 아니고 뭐가 된다? 부채 감당률이 된다.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 상가는 부채 감당률 기준을 쓰는 거야. 그럼 시험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할 때 대부 비율과 DTI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대출해 준다. 맞아요, 틀려요? 상가는 DTI를 말을 쓰면 안 돼. 상가는 부채 감당률이야.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부 비율과 부채 감당률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대출해 준다? 아니야. 부채 감당률은 상가야. 기본이죠. 근데 그런 질문 나오는데 뭔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공부의 문제점인 거야. 항상 기본을 떨어뜨려 버리고 자꾸 지엽적인 것만 자꾸 외우려고 그러거든. 기본부터 출발. 자, 어찌됐든 자, 부채 감당률 기준인데 부채 감당률은 아까 식이 뭐였냐면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이었잖아요. 우리 포커스는 뭐냐면요, 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이거를 구하면 돼. 이거를 구해가지고 나누기 저당 상수하면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이 원리금이라는 게 이 상가가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을 얘기하거든요. 아까 DTI도 보세요. 소득에다 DTI를 곱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 1년 동안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을 구한 거거든. 의미를 모른다면 제가 식을 적어 드릴 거예요. 그럼 지금 부채 감당률이 얼마입니까? 네? 2죠. 부채 감당률이 2예요. 순영업 소득도 있을 거야. 1억입니까? 1억이네요. 1억. 그럼 이 부채 서비스가 얼마예요? 2가 되려면 5천만 원 돼야지. 원리금이 5천만 원이 돼야 부채 감당률이 2가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이 상가는 1년에 5천만 원 정도는 갚을 능력이 있구나, 이 뜻이에요. 이 상가는 1년에 얼마 정도 갚을 능력이 있다? 5천만 원. 그래서 원리금이 5천만 원이 나와. 그럼 은행은 원리금이 5천만 원이 되도록 대출해 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저기다 뭐 나누면 돼? 그래, 저당 상수 나누면 돼. 구조가 그렇다고.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원리금 능력을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저당상수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출 가능액은 어떻게 됩니까? 대출 가능액은 원리금 5천만 원에다가 저당상수 나누면 되죠? 저당상수 얼마예요? 0.1? 0.2? 오케이. 그럼 계산기 들고 5천만 원 나누기 0.2 하면 2억 5천 나오나? 2억 5천 나오죠? 자, 그런데 그 문제는 자료가 또 있어. 이 사람이 기존에 상가에 기존 저당 대출금이 있다고 있잖아요. 이 사람 대출 얼마 받았어 지금? 그 전에 1억 받아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 구하고 있죠. 추가로 얼마 가능해요? 1억 5천이 가능하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시험장 가면 이런 게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식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식을.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순영업 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나누기 저당 상수 하면 돼요. 아까 우리 DTI는 차입자의 소득에다가 DTI를 곱했죠. 하지만 상가는 순영업 소득에다 부채 감당률을 나누면 돼요. 그 뒤에 나누기 저당 상수는 다 똑같아. 전부 다 나누기 저당 상수는 똑같아. 그럼 부채 감당률 기준은 부채 감당률을 곱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럼 딱 시험장가 상가네? 순영업 소득이 얼마야? 순영업 소득 봤더니 1억이구나. 1억 나누기 2 나누기 0.2 이러면 끝이네. 1억 나누기 2 나누기 0.2 하면 끝이다. 그게 대출 가능 금액이야. 쉽다 어렵다? 쉽지.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런 계산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야. 풀어야 되는 거야. 딱 보고 대출 가능 금액 보는 거구나. 좀 기다려. 체크해놓고 곧 돌아올게. 좀 기다려. 딱 이런 다 풀고 바로 오면 되죠. 평소에 연습 많이 한 사람들은 바로 푸는 사람도 있어요. 워낙 쉽기 때문에. 그럼 대부비율 기준은 하나도 안 어렵죠. 대부비율은 하나도 안 어렵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대출 가능 금액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주택이면 DTI. DTI 어떻게 한다고? 소득에다가 DTI 곱해. 다른 부채 있는가 보자. 있으면 빼줘. 나누기 저당상수. 마지막은 항상 나누기 저당상수야. 다른 부채가 없네? 소득 곱하기 DTI 나누기 저당상수. 끝! 그리고 나서 기존에 대출이 있다 그러면 신규 대출은 기존 대출을 빼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상가야, 상가. 순영업 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나누기 저당. 끝. 생각해 봐봐. 소득 나와 있고 비율 그래봤자 부채 감당률하고 저당상수 딸랑 2개 나와 있는데 그냥 있는 거 다 나눠버려. 그냥 그 얘기잖아요. 그 자료에 한번 봐봐봐. 자료에 지금 주어진 거라고는 건물 얼마짜리입니다. 가치 주어져 있지. 이 가치에다 부채 감당률 곱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치에다 뭐 곱한다? 대부 비율. 그럼 남아있는 자료는 순영업 소득 남아있지, 부채 감당률 남아있고 저당상수 남아있잖아. 남아있는 거 몽창 다 나눠버리면 돼. 그럼 너 질문이 전 들어와요. 선생님, 그러면 순영업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이 됩니까?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 관계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 남아있는 거 나눠버리라고. 나눠버리라고 그냥. 쉽다? 안 어렵다. 심심하면 나중에 3번 문제 다 풀어보세요. 3번하고 했죠? 그럼 아까 1번으로 가보자. 이왕 뭐 다 풀었는데 뭐 1번 가보자. 1번. 자, 1번 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주택 시장가치가 3억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며 이 문제는 고맙게 다른 부채도 없대.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구하래요. 자, 시장가치 3억이죠. 그럼 여기다 바로 곱해버려야지. 얼마를 곱해야 돼? 0.6. 1억 8천이네. 그럼 3억 위에다 1억 8천. 3 곱하기 0.6이 1억 8천이야. 자, DTI 기준 하면 되죠. 자, 5천만 원에다 DTI 얼만데? 0.4. 다른 부채 없지? 나누기 저당상수. 5천 곱하기 0.4 나누기 0.1. 암산으로 2억이네. 맞습니까?
2억이잖아요. 그러면 대부 비율로는 1억 8천, 소득 DTI 기준으로는 2억, 작은 금액 1억 8천 대출. 다음 몇 번이야? 그래, 누워서 떡 먹기 쉽지 않다 사실은. 누워서 사탕 먹기야. 이렇게 사탕 빠는 거 있잖아. 얼마나 쉬워요. 누워서 떡 먹는 거 힘들어. 그 속담 잘못됐어 그거. 체하면 큰일 나. 자, 됐죠? 대출 가능 금액 봤습니다. 자, 이제 정책론으로 가겠습니다. 정책론. 이제 투자론 다 했어요. 지난 우리 정책론 제가 안 하고 바로 건너뛰었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수요 공급하다 바로 건너뛰고 뒤로 갔었죠. 자, 정책론 다시 이제 볼게요. 이제 정책론. 우리 5월 15일 날도 특강이 잡혀 있거든요. 그때는 지금 공부하는 투자론, 정책론 이런 것들 가지고 합니다. 네. 정책론. 자, 정책론은 4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6문제까지도 출제가 가능해요. 정책론도. 출제 문항수가 좀 요즘 최근에 늘어나고 있죠. 자, 우리 교재 봅니다. (204페이지네요) 자, 20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문제라는 게 나와요. 이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런 말은 뭐 그냥 그렇구나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 문제의 특성 나오죠. 자, 근데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뭐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비가역성. 비가역성은 뜻을 알 필요가 있다. 비가역성은 한번 잘못되면 원래대로 회복하기가 힘들다. 그게 비가역성이라고 그랬죠? 네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자, 20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부동산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토지 문제가 나옵니다. 토지 문제. 이 토지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물리적 토지 문제라고 되어 있네. 물리적 토지 문제라는 거는 토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만들 수 없다. 토지는 늘릴 수 없다. 이게 이제 토지의 물리적 문제고, 그 다음 밑에 나오는 게 집가구라고 보이세요? 자, 집가구 문제의 별표를 하겠습니다. 이 집가구도 결국은 토지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부정성과 관계 있죠? 그럼 이 집가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집가구의 문제점, 집가구의 폐단이라고도 그래요. 집가구의 폐단. 여기서 집가구는 우리 토지 가격은 당연히 오릅니다. 토지 가격이 안 오를 수 없죠. 물가가 오르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집가구는 뭐냐면 토지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오르는 거예요. 비합리적으로. 그거를 집가구라 그래요. 그럼 그 밑에 보면 집가구의 문제 또는 집가구의 폐단이라 그러는데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쭉 내용이 나오죠.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1번부터 7번까지 좋은 얘기 있을까? 나쁜 얘기 있을까? 나쁜 얘기 있겠지. 집가구의 폐단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좋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집가구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된다. 맞아요.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된다. 투기 심리가 만연한다. 맞거든. 왜냐하면은 아니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저금해서 살고 있는데 옆집 순돌이 엄마는 땅을 사가지고 1억을 벌었다더라. 열 받는다 안 받는다? 나도 직장 때려치고 땅 보러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투기 심리가 만연한단 말이에요. 자, 또 볼게요. 자, 정부가 공공주택을 지어주려고 그래. 그럼 공공주택을 지어주려고 그러면 토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를 확보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게 수용이거든. 그럼 집가가 많이 올라가면 보상가가 어떻게 돼요? 보상가가 올라가지. 그럼 공공용지 확보하기가 쉽다. 공공용지 확보하기 어렵다. 공공용지 확보가 곤란해져요. 그 말은 결국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문제에도 어려움을 줄 수가 있죠. 그래.
지금 좋은 얘기하고 있어, 나쁜 얘기하고 있어? 다 나쁜 얘기야. 그러니까 폐단이지. 자, 기업 한번 보세요. 기업. 자, 기업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게 기업의 본연의 일이죠. 제조업들. 그럼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땅이.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토지 가격이 막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공장을 짓기가 힘들죠. 근데 공장은 지었어.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원가 자체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물건값도 올라가겠죠. 기업 경영도 좋아요, 나빠요? 기업 경영의 악화, 효율성이 나빠진다. 이런 말도 가능하겠네요. 맞습니까? 자,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옆으로 짓기가 어려워. 어렵지. 그러니까 과도한 입체적 이용, 과도한 수직적 이용이 나올 수가 있다. 맞아요?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겠네. 한번 볼까요, 그러면? 1번에 투기 심리가 만연한다. 사회 불평등이 심화된다. 공공용지 확보가 곤란하다. 기업 경영이 악화된다. 주택 문제에 악영향을 준다. 맞죠? 자, 그러다 보면 줄 하나 칠게요. 지나친 고층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나친 고층 건물들이 막 생기는 거야. 난 고층 건물 볼 때마다 걱정돼. 불이 나도 걱정이고. 나중에 50년, 60년 돼가지고 재개발해야 될 거 아니야. 저 어떻게 부순대 저거? 요즘 안 부숴도 되는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도 생각. 지나친 고층화 문제가 된다니까? 너무 높이 올려도?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도시 스프롤 보이세요? 스프롤 줄 치세요. 스프롤이 뭐예요? 스프롤. 배운 적 있죠? 스프롤이 뭔데? 난개발이라 그랬잖아요. 도시가 성장해 나갈 때 그게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이고 무계획적으로 도시가 확산되는 거를 스프롤이라 그랬잖아요. 스프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계획도 있지만 직가고 때문도 있단 말이에요.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비싼 데는 개발 못하고 싼 데만 찾아서 개발하다 보니까 찔끔찔끔 개발하게 된단 말이에요. 스프롤 현상이 일어난다. 스프롤 현상. 그리고 과도한 직주분리죠. 도심의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도심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요즘 TV 같은 데 보면은 셜록 홈즈 집을 구해줘 이런 거 TV 나오대. 요즘 다 외곽에 남양주 이런 데 집 좋은 집들 많대요. 전원주택. 네. 직주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외곽에 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 토지 소유의 편중 다 상식적으로 풀면 됩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 소득 분배 측정 수단 있죠? 이거는 제가 5월 달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몰라도 돼요. 넘길게요. 지금 안 해도 돼요. 쭉 넘어갑니다. 자, 이제 210페이지입니다. 자, 21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정책 나오는데요. 네.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이라는 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다. 뜻 몰라도 돼? 그렇구나. 알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느냐.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알아야 돼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아시면 돼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럼 시장의 역할은 뭐냐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거든요.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첫 번째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안 되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단 말이야. 그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장 실패라 그러거든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되지 않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시장 실패.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시장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첫 번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입니다. 이거를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거를 뭐 경제적 기능 이렇게도 얘기해요. 경제적 기능.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첫 번째, 경제적 기능 봤고요. 두 번째예요. 그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면, 시장이 실패를 하지 않으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저소득층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시장에 개입합니다. 이거를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저소득층 보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약자 보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보통 정치적 기능 이렇게도 얘기해요. 지금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을 주고 있죠. 보조금 같은 거 주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시장 개입이에요. 이것도 시장 개입이야. 효율성일까? 이거 1번일까? 2번일까? 2번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 업종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제한되고 금지가 되니까 약자잖아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우리 교재 211페이지인데,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정치적 기능,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해. 동그라미 이번에 보니까 저소득층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들은 다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한 거라 보면 돼요. 대표적인 게 불량주택 개선, 불량주택 개선 보이세요? 누진세, 소득 재분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거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3번에 봅니다. 경제적 기능 동그라미 3번에 외부 효과 제거, 지역지구제 이런 것들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거예요. 이런 것들도 혹시나 출제자가 시험에 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건지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한 건지가 헷갈리잖아. 헷갈릴 때는 저소득층을 위한 거구나, 경제적 좀 약자를 위한 거구나, 그러면 사회 목표 달성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해줘, 판잣집을 정리해줘, 이거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때문이 아니고 그렇지, 사회 목표 달성, 저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줬다, 뭐라고요?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해서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계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누진세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역지구제 있잖아.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해가지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올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관계 있어요. 지역지구제는. 외부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효과도 과대 생산,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말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 문제는 효율성과 관계 있는 거예요. 다음 중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의 성격이 다른 것은 이렇게 나온다. 1번 소득 재분배, 2번 불량주택 문제 해결, 3번 누진세 제도, 4번 공공주택의 공급, 5번 외부 효과 문제 해결. 몇 번이에요? 5번 외부 효과 문제 해결. 이렇게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올 수 있어요. 자, 212페이지 보시면 시장 실패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